문재인 대통령 국가안전보장회의 첫 주제. 릴렉스. 참을 수 있어. 방해받지 않겠어.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서울 도봉구 창동 사는 불량주부 망치 부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방송 시사 수다방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오세요. 자, 오자마자 업꿀잼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일이 이름 불러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예, 이름 안 불러줘서 후원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원해주신 분들 덕분에 오늘도 당당하게 망치부인 소송비를 마련하면서 방송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망치부인입니다. 자, 어서오세요.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 어서오세요. 자, 참을 수 있다. 참을 수 있다. 자,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조금씩 네 맘을 알 것 같은데 움츠려든 가슴이 펴지질 않네. 조금씩 내 맘은 널 향해 가는데 계속 망설이다. 나라다운 나라로 가야 한다는 국제의식은 분명합니다. 그런 국정 철학에 터잡아 권위주의를 타파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소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기존 관행을 타파하는 등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첫 인사를 발표하느라 직접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어 주요 사안을 대통령이 직접 언론에 브리핑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직접 브리핑은 두 차례 더 진행되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일자리위원회를 설치하라 고 첫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어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 5.18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 노후 석탄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4대 강보 개방 등도 시행토록 했습니다. 시급해 손 놓고 있을 수 없거나 결단이 필요한 문제들이었습니다. 국민들과 눈 맞추고 국민의 아픔을 껴안고 눈물을 닦아주는 대통령, 문 대통령 관심사의 시작이자 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문 대통령은 지금 발표하냐고! 아버지를 잃은 유족에게 어깨를 내주고 함께 울었습니다. 현충이라는 산업화와 민주화 사이에 화해할 수 없는 간극을 애국이라는 키워드로 온전히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독립운동가의 태극기와 전장의 태극기가 연결되고 파독광부의 고단함이 성계천 노동자의 고단함으로 이어지고 5.18 어머니의 원통함이 세월호 부모의 원통함으로 이어지는
통합의 시선을 보여주었습니다. 화재 현장에 투입돼 주민을 탈출시키다 부상당하고 받은 성금도 학교 발전 기금에 넣느라 신혼여행을 못 간 소방관이 있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에게 대통령으로서 명령을 내리는데 신혼여행을 가시라고 말했습니다. 일자리를 얻지 못해 힘겨워하는 청년과 여성 노인분들의 한숨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려고 했습니다. 일자리 추경은 오롯이 그를 위해 편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지속시키고 발전시켜 나가는 게 문재인 정부가 기꺼이 짊어질 소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낮은 사람, 겸손한 권력이 되어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 회피하지도 우회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나한테 왜 이러는 건데? 어? 취임 30일은 오전 10시에, 취임 30일 브리핑은 오전 10시에 하는 게 상식이 아닐까? 왜 지금? 왜 꼭 2시에? 업무방해야.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야 돼. 분명히 업무방해로 고소를 해야 돼. 나한테 왜 이래 진짜 청와대가. 왜 그렇게 날 미워하는 건데? 아니 도대체 내 방송이 뭘 어쨌다고 그러는 건데? 멀리 가고 싶어 진짜. 문재인이랑 시차가 나는 데로 가고 싶어. 내가 옛날에 박원순 시장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결심을 했잖아.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박원순 시장 선거운동을 열심히 했어.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기 하루 전날 11년 10월 25일 저녁, 망치부인님 제가 당선되면 망치부인님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차를 타고 호련히 떠났지. 그때까진 정말 좋았어. 그런데 아프리카 방송을 하더라고. 지금도 무슨 방송하고 있을걸? 그지? 아프리카에서 가끔 지금도 방송을 해. 시장을 만들어놨더니 아프리카에 와서 라이벌 짓을 하는 거야.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근데 이젠 대통령이 되더니 매번 2시에 중요한 발표를 해. 왜 그럴까? 왜 꼭 2시에 발표를 할까? 보통 공무 시간은 9시에 시작하지 않나? 아니면 일반적인 기자회견은 오전 10시에 하는 거 아니었어? 우리나라 다 그렇게 하지 않나? 왜 꼭 2시냐고. 주요 뉴스는 왜 꼭 3시 반, 4시 반에 나오냐고. 그치? 보통은 10시에 하는 게 기본 상식이지요. 주요 발표는 언제나 오전 10시에 다 하는 거였죠. 지금 목해.
땅이 지금 다 말라가지고 지금 치켜면 땅이 다 허물어 내린단 말이야. 좀 비도 오고 땅이 좀 굳어진 다음에 캐야지. 수칙은 아무래도 캐는 게 어려울 것 같고 다른 일을 알아봐야 되겠어. 사탕 강사를 어떻게 좀 눈은 어둡고 그래도 그냥 사탕 강사라도 해야 되나? 아니면 집 앞에 나가서 박스라도 주워야 되나? 우리 딸이 어저께 내가 요즘에 문재인 아저씨 때문에 살기 힘든다 그랬더니 자기가 예쁘게 손편지를 써주겠대. 뭐라고? 그랬더니 아저씨 약속하고 틀리시잖아요. 실업자를 줄여주신다더니 우리 엄마는 이제 뭐 먹고 사나요? 제 가회비도 버셔야 되는데 이렇게 써줄까? 그러더라고. 속이 많이 타. 방송 시간을 변경하면 뭐 그때 안 따라올 것 같아? 어? 나 2시에 지금 저 발표하는데 내 방송 시간 변경하면 안 따라올 것 같아? 나 요즘에 이제 독일 가야 돼. 독일을 가면 방송 시간대가 다르니까 독일 가 있을 땐 설마 아침 8시에 뭘 발표하겠어? 아니구나, 여기 3시구나. 그래, 내가 독일에 가서 아침 8시에 방송을 열면 한국 시간 오후 3시야. 그러니까 주요 발표가 끝난 다음이겠지. 해볼만해. 나 오전 10시에 방송하면 목이 상해서 안 돼. 내가 왜 나 2시로 바꿨냐면 그 목소리가 오전에 12시 이전에 목을 쓰면 목이 상해요. 그리고 밤에 10시 이후에 목을 써도 상하고.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밤 10시 이후에 말을 하면 목이 확 상해버리고, 그 다음에 낮 12시 이전에 목을 쓰면 또 이렇게 좀 상하고. 그래갖고 내가 지금 2시부터 5시까지로 방송을 정해놨는데 그 시간에는 뻔질나게 중요한 뉴스가 다 나오잖아. 옛날에 박근혜는 일부러 나 방송 끝날 시간 기다려서 뉴스 냈잖아. 기억나지? 내가 방송 6시에 끝나면 6시 반에 발표하고 6시 반에 끝나면 7시에 발표하고. 박근혜는 내 방송을 피해서 발표를 했어. 근데 문재인 정부는 일부러 내 방송 시간에 맞춰서 발표를 해. 미치겠어. 나한테 왜 이럴까? 내가 자기한테 뭘 잘못했다고. 아니야. 그때 이제 야근을 시키려는 게 아니라 내 눈을 피해서 사고 치려고. 내 눈을 피해서 사고 치려고 꼭 그랬어. 예. 뭐 오늘 조금 아까 뭐 저기 30일 됐다. 중요한 얘기 안 했어. 그냥 뭐 평상시에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 저기 시청자 게시판에다가 문재인에 대해서 문비어천가를 부른 무슨 사자인지 뭔지 저기 연구블랙이야. 이렇게 막 그 망치부인의 방송은 기본적으로 문재인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문비어천가 부르는 그런 글 써놓으면 연구블랙이야. 풀어달라고 그러지 마. 나 진짜 살기 힘들어. 나는 야당이 얼마나 힘들지 내가 이해가 돼. 저것들도 한번 잘해보려고 하는데 그 참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 심정을 내가 이해를 한다니까. 자, 어쨌거나
요즘에 막 그 하루하루, 예, 사실 요즘에 막 진짜로요. 이 하루하루 막 그 쪽대본 때문에, 저기 위에서 날라오는 쪽대본 때문에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예, 그 심장이 벌렁거려가지고 내가 요즘에 참 살기가 괴로워. 그래서 이유를 생각해보니까 요즘에 인트로를 너무 안 한 것 같아. 인트로를 안 하고 너무나 이렇게 막 저런 식으로 막 2시에 중대 발표하고 막 앞으로 2시에 뉴스를 다 꺼버려야 되겠어. 2시에 뉴스를 다 꺼버리고 해야지. 안 되겠어. 요즘에 인트로 할 시간이 없었어. 어. 아, 일단, 제가 이제 그 우리 여자 조카 지난 겨울에, 우리 여자, 나 때문에 이제 자기 아빠가 교회를 나오게 되고, 교회를 이제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그 뭐니, 우리 조카가 무용을 하러 유럽을 가야 되는데, 그걸 포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막 고민한다 그랬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그때 그 후원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조카가 그 돈을 가지고 유럽을 갔어. 가가지고 그 유럽에 보면 그 현대무용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어서 환장한 무용학교가 있대, 오스트리아에. 그 잘즈부르크에 이제 그런 무용학교가 있다는데 이름도 어려워. 난 잘 모르겠는데 그 무용학교에 그 지원하는 학생들이 그 뭐 미국, 유럽 뭐 다 합쳐갖고 러시아 뭐 이런 데에서 뭐 한 10,000명, 아니 1,000명 정도가 온대. 1,000명이 와가지고 그 오디션을 본다는 거야. 뽑는 게 뭐 30명 정도 뽑는데 1,000명이 온대.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그 오디션에 참가를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베를린에서 먼저 이제 그 베를린에 있는 무용하는 사람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하고 그다음에 경험을 쌓아가지고 이제 그 오스트리아 그 무용학교에 그 봤어. 이제 그 오디션을 본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프로듀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 무슨 무용학교래요. 짤즈부르크 무슨 현대무용학교야. 근데 그 학교에 붙었어. 거기는 이제 이 1,000명이 그 월화수목 이렇게 오디션을 하는데 그게 이제 나라별로 이렇게 한대요. 거기 오겠다는 사람이 많아갖고 선생님들이 그 나라별로 초청이 돼서 가서 그 나라에서 최고의 무용수들을 이제 뽑는 거야. 근데 이제 그게 그러니까 화수목금 4일 동안에 배틀 형식으로 배틀을 해가지고 이제 최종 그 합격자를 뽑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우리 여자 조카가 거기 당당히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9월 달부터 그 학교에 이제 정식으로 가게 됐다. 그러면서 얘는 이제 자기가 조금이라도 공부를 더 하고 싶었는데, 이제 한국에 있는 무슨 이제 무용학과를 나왔는데, 그 한국에 있는 무용학과에서 얘더러 이제 그 자기네 학교 대학원을 가라고 그런 거야. 근데 얘는 정말 그 무용학과 교수를 믿고 자기는 이러이러한 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세계 무대에 가서 현대무용을 배우고 싶다 그랬더니 이 교수가 얼마나 웃기냐. 얘가 무슨 치료를 받고 있었대. 이게 현대무용을 하는 게 굉장히 발레하고 달리 온몸을 쓰는 거야. 결국 얘가 이제 막 뼈가 다 아파가지고 그러면서도 이 교수가 모든 프로젝트에 얘를 다 써가지고 모든 학년의 졸업작품마다 전부 다 들어가서 얘가 4년 동안 개고생을 했어. 그 학교에서. 그리고 이제 몸이 많이 상하니까 그 학교랑 연관되어 있는 무슨 그 치료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치료를 받게 해줬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무용을 한 거야. 근데 나중에 얘가 지네 대학원에 안 갔다고 그 치료도 못 받게 했다는 거야. 마지막에 우리 여자 조카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센터에 그 치료하는 사람이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더래. 교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그러더니 그 연락이 없더라는 거야. 치료 언제 받으러 가도 되냐 그랬더니 치료 받으러 오라 소리 안 한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얘가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갔어. 그런데 동그라미 동전 파스 그거를 우리가
저기 구해준 거 아니야. 우리 시청자들이 이번에 갈 때도 또 그것도 가져갈 수 있게끔. 근데 이제 그 배은망덕이라니까 그 교수가 지가 배은망덕이라고 그러더래. 자기가 그 교수들이 자기네 학교에 대학원 등록 안 했다고. 근데 그래서 막 이 무용계란 한국의 무용계가 그 지네들의 그 자기네들의 네트워크에 안 들어가면 완전 사람 하나를 그 등신 만들까. 그러니까 강경화도 그런 거 아니겠어. 여자로 태어나서 이 스카이 애들이 지네들끼리 만든 그 네트워크에 못 들어가면 강사 자리 하나도 어려웠다는 거 아니야. 교수는 절대 꿈도 못 꾸고. 그러니까 이제 유럽으로 나가가지고 자기가 직접 유엔에 가가지고 유엔에 취직을 해가지고 이제까지 외교부를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우리 여자 조카는 사실은 이제 걔가 수석 졸업을 했으니까 그 학교에서 그 밀어주겠다는 거야. 뭐 교수나 이렇게 해서 쭉 밀어줄 테니까 그 학교를 가라. 근데 이제 얘는 좀 더 먼 데로 가고 싶다. 더 큰 무대에서 춤추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베를린에서도 인정받고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조카애가 보통 무용을 어려서부터 또 애들이 한다며. 근데 얘는 그렇게 어려서부터 무용을 한 건 아니고 그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얘가 자기는 너무나 하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춤을 추고 싶다. 그래가지고 우리 신랑이 춤을 추게 하는 게 좋겠다고. 고1 겨울이었나 보다. 얘가 이제 고1 겨울 때까지 막 방황을 했는데 뭐가 하고 싶니? 이제 자기는 춤이 추고 싶다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춤을 춰라. 그래서 춤을 춰서 무용으로 대학을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무용을 정식으로 현대무용을 잘하는 선생님을 만나고 그리고 고2 때부터 무용을 했어요. 고2부터 무용을 해서 그 모 여대에 문 닫고 들어갔어. 그러니까는 그걸 뭐라 그래? 추가 합격? 얘가 워낙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공부를 전혀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무용으로, 그리고 무용도 무슨 자기네들의 뭐 그 선생님들의 실기 이런 걸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슨 프로로 뛰는 사람들한테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봐서 그 학교를 들어간 거야. 근데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수석 졸업을 한 거죠. 그동안에 왜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했냐면 너무 또 자랑하는 것 같잖아. 내가 이제 우리 여자 조카의 정말 어렸을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이 애가 성장이 안 돼 있다가 얘가 이런 자극을 받아가지고 우리 동생네 딸은 그래서 자극을 받아갖고 지금 스스로 직장을 다니고 있는 조카가 있고 걔 말고 우리 언니네 그 딸은 그렇게 이제 공부를 전혀 안 했는데 들어가가지고 그 수석 졸업을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자랑이라서 내가 안 한 거야. 근데 이제 그 조카 얘기를 너무 안 해갖고 그런 조카가 있는 줄도 모르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 남자 조카는 또 걔도 혈우병이라 혈우병이 있는 조카가 잘 커서 결혼을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 남자 조카는 우리 여동생의 아들이 지금 호주에 가서 돈 벌고 있고 우리 언니의 아들이 혈우병이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조카가 4명이야. 조카 4명에 딸 하나. 그래서 내가 우리 혈우병 걸린 조카 얘기는 몇 번 했는데 걔 이제 이번에 그 오스트리아로 춤추러 가는 여자 조카의 오빠야. 그리고 이제 그 둘의 아버지가 나 때문에 이번에 교회를 정리하게 되신 목사님. 그렇게 된 거지.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뭐 무슨 뉴스엔조인가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무슨 인터뷰냐 그랬더니 누가 그 교회가 신천지모를 했다고서 제보를 했대. 그러면서 이제 취재를 하겠다. 그래갖고 내가 뭐 인터뷰 하시라고. 그래서 사실대로 있었던 일을 전부 다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에서 무슨 이제 신천지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신천지가 교회들을 무너뜨릴 때 썼던 방법으로 우리 형부를 공격을 한 거야. 그러면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그러니까 뭐 우리 형부가 받는 돈보다 훨씬 많이 받는 것처럼 거짓말을 해갖고 교인들한테 쫙 돌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부서 모임에 가가지고 막 끊임없이 목사님에 대해서
불신감 있는 얘기를 하고 자기가 무슨 자료를 요청했는데 교회가 주지 않았다는 둥 그런 거짓말을 막 번번이 하다가 신천지가 아닐까 싶어갖고 조사를 들어가니까 싹 교회를 도망간 거야. 이 사람들이 때로 단체로 도망을 가버렸어. 그래놓고 자기네들은 신천지 몰이를 했다. 그러면서 언론사에다 또 제보를 했다는 거야. 아니면 뭐 자기네들이 신천지가 아니면 끝까지 남아서 조사를 받았어야 됐잖아. 근데 조사가 다 들어갔는데 조사가 직접 들어가니까 싹 도망을 가놓고 이제 와서 신천지 몰이를 했다는 둥 그러면서 이제 또 교회를 명예를 이제 훼손하려는 거죠. 어차피 이제 나오기로 했는데, 그러니까 그런 신천지로 보이는 사람들하고 어울린 이제 그 장로들이 있는데, 그 장로들이 교인들한테 지금 이제 막 비난을 받고 있는 거야. 당신들 때문에 목사님이 나가게 됐다. 그러니까 이제 누가 그런 제보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좌우지가 이제 그런 이야기가 이제 오늘 또 들려왔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교회들 중에 목사님들이 좀 진보적이거나 바른 말하는 목사님들은 일단 부자 장로들이 그 교회를 쫓아내는 거야. 그런데 내가 뭘 깨달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우리 형부하고 우리 언니한테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 딱 그런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거든. 우리 상담으로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들어서 근데 방법이 다 똑같아.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한 개척해가지고 교회를 막 이렇게 키워놓은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당한 거야. 그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가지고 너무나 억울해서 그렇게 목사님들이 암에 걸려 돌아가신다는 거야. 내가 그 큰 교회 다니다가 작은 교회로 옮겼다 그랬잖아요. 내가 다니던 교회가 갑자기 무슨 뉴라이트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엉뚱한 설교를 해가지고 내가 옮겼다 그랬잖아. 근데 그 교회에 원래 계시던 교회를 개척했고 40년 동안 개척하셨던 목사님을 장로들이 내쫓은 거야. 그래서 그 목사님도 암 걸려 돌아가셨대. 근데 요즘에 그렇게 교인들한테 억울하게 쫓겨난 목사님들이 그렇게 암에 걸려서 많이들 돌아가신대.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 근데 내가 왜 그런 일들이 발생했나 보니까 이게 이제 원래 1980년대까지는 한국의 교회들이 반독재 운동을 했어요. 내가 여러 번 말했잖아. 반독재 운동을 하고 소위 이제 광주의 진실 이런 걸 교회 청년들이 몰래 지하실 같은 데 모여가지고 그 광주 비디오 같은 걸 보여주고 그랬었어. 교회 청년부들이. 그리고 그 교회 찬양 복음성가 노래를 이렇게 노래 가사를 바꿔가지고 노동가요나 운동가요로 막 부르고 그랬었어.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그러다 이제 80년대 후반에 윤민석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이제 89년 정도부터 소위 독창적인 민중가요를 작곡하기 시작한 거야. 그 전에는 교회 복음성가에다가 가사를 바꿔갖고 그걸로 이제 투쟁가요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랬던 교회들이 김영삼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 완전히 병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김영삼이 충현교회라는 교회의 장로였어. 그래가지고 충현교회의 장로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교회들이 갑자기 등치를 키우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나라에서 80년대까지 이렇게 대형 교회가 영락교회, 충현교회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대부분이 조그만 한 500명 이하의 500명 정도 규모의 교회들로 이루어져 있었어, 우리나라가. 근데 김영삼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갑자기 대형 교회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리고 이 대형 교회라는 게 건물을 크게 새로 짓는 거죠. 아파트가 그때 막 다 개발이 되고 막 대형 아파트촌들이 건설이 되고 그 대형 아파트촌들에 대형 교회들이 들어서는 거야. 그러면서 원래는 옛날에 80년대까지는 장로를 뽑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했대요. 우리나라 이제 왜 예수교 장로회가 그때까지 대빵이었냐면 그 장로를 뽑는 기준이 굉장히 엄격해서 인격적으로 모든 교인들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지도자이고 감독관으로서 뽑혔던 게 장로였던 거야. 그래서 가난해도 무슨 이렇게 교육자 출신이라든가 도덕적으로 교인들을 다 이제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장로가 됐는데 소위 90년대에 대형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그 대형 교회들이 만들어지면서 뭐가 필요했냐? 교회가 대출을 받은 거야.
적극적으로 대출을 받고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부자들의 돈이 필요했던 거야. 그리고 무자격자들한테, 교회도 얼마 안 다녔는데 그 돈 많은 사람들한테 장로 지위를 많이 준 거야. 그렇게 되면서 건축 헌금 때문에 장로직을 팔은 거지, 교회들이. 그래서 한국의 이 대형 교회들이 90년대부터 썩기 시작한 거야. 그러다가 그런데 이제 90년대 중반에 뉴라이트들이 제일 먼저 교회로 들어가. 그래서 교회를 막 이제 그 교회 조직으로 파고 들어가서 뉴라이트들을 이제 막 설득을 한 거지. 응. 뉴라이트들이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을 설득을 한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2000년대 중반부터 뉴라이트에 적극적인 활동을 하게 돼. 그래서 2008년에 이명박이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 뉴라이트들에 의해서 설득당한 대형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그 이명박이 만든 대한교과서, 그 소위 친일파 교과서를 막 사용하라고 서명운동 받으러 다니고 그랬어. 그러면서 그때 유명해진 게 한기총이라는 거야. 한기총이라는 데에서 이명박을 적극적으로 대통령으로 밀었어요. 그래갖고 웬 또라이 목사들이 이명박을 안 찍으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는 둥, 그런 개소리를 하면서, 개소리가 아니라 그런 진짜 쥐잡는 소리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명박을 당선시켰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대형 교회들이 무슨 짓을 했느냐 하면, 미국에 있는 목사들하고 그 한국에 있는 3,000명 이상의 교회들 목사들이 같이 7성급 호텔에 모여가지고 일주일씩 먹고 노는 거야. 그 비용을 청와대에서 댔다는 거야, 이명박 때. 그래갖고 그 돈을 대가지고 그 조인트를 해서 연합 수련회를 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하고 한국에 있는 교회를 연결시켜서 서로 이제 학생들을 교류를 시키는 거야. 학생들을 교류를 시켜가지고 미국에 영어 연수를 보내준다. 그러면서 그 한국에 있는 교회, 대형 교회 목사들이 이제 물러날 때가 된 거야. 다 은퇴할 때가 되니까 그 한국의 목사들이 은퇴할 때, 그때 이제 그 자리에다가 미국 교회 목사들을 꽂아 넣는 거야. 안 그러면 나라 안에서 어떤 목사를 데려오면 장로들끼리 막 텃세를 부리고 서로 패싸움을 하고. 그래서 그 유명한 교회도 목사님을 폭행했어. 담임 목사가 됐더니 그걸 용납을 못 해갖고 반대파에서 막 화장실에서 두들겨 패고 이런 사건들이 발생하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한국의 교회들이 너무 썩을 대로 썩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 교회가 제일 먼저 썩은 게 순복음교회죠. 그 순복음교회는 부자가 다 실형선고 받았더만. 예. 순복음교회가 그 교회의 재산으로 엉뚱한 주식을 고가로 매입하게 한 그 혐의로 그 부자가 둘 다 실형 선고를 받았다고 뉴스에 나왔어. 며칠 전에. 근데 원래 1980년대까지는요, 순복음 교회를 이단이라 그랬어. 1980년대까지 우리나라의 그 예수교 정통 장로회에서 그 순복음 교회는 이단이다. 그러면서 그 인정을 안 해줬어요. 그런데 이 김영삼이가 장로되고 언젠가 그 기독교 목사들이 모여가지고 순복음교회가 이단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주기로 했다는 거야. 그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2000년대 중반부터 그 순복음교회가 이단이 아니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그 한국의 예수교 장로회가 순복음교회를 이단으로 인정을 안 하게 됐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순복음교회의 방식대로 교회들이 썩기 시작한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대형 교회들을 짓고 그 대형 교회들이 난리도 아니래. 그러니까 수십억의 대출을 받아가지고 교회를 지어놓고 그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부자들의 입맛에 맞는 설교를 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더러 저 사장한테 순종하라고 가르치고, 그러면서 그 이명박 박근혜는 하나님이 세운 권력이니까 순종하라고 그런 식으로 가르치면서 지랄을 했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한국의 교회들이 이래서 이제 결국은 그 부동산을 너무나 오래 섬기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지. 예. 그래갖고 이 커다랗게 막 1000명, 2000명, 3000명, 5000명, 10,000명 모이는 교회들이 대부분 장로들이 그 이상한 사람들이 들어온 거야. 돈으로 이제
그래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래가지고 그 옛날에 내가 다녔던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굉장히 관점이 바른 분이고 야당을 지지했지만, 그러니까 우리 쪽을 지지했지만 한 번도 교회에서 그 정치인들을 세워주지 않은 거야. 근데 이 뉴라이트 목사가 되자마자 한나라당 후보들만 딱 데려다가 초청해가지고 교인들한테 인사시키고 지랄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교회를 나왔어. 그러고 나서 작은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로 옮겼는데, 그 교회, 지금 내가 다니는 교회는 난 진짜 우리 목사님 설교가 날마다 더 은혜로워지고, 진짜 나한테 정말 하나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말씀하시는구나. 설교 말씀이 다 나한테 얘기하시는구나 이러면서 듣고 있는 교회를, 작은 교회를 다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형 교회들이 정말 그 돈을 많이 내는 장로들로 인해서 많이 썩었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한국 교회들의 문제가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 이제 이탈리아 여행을 한번 가보시면요, 유럽에서 제일 잘 살았던 데가 이탈리아야. 왜 이탈리아가 제일 잘 살았냐면 거기가 옛날에 고대 로마였잖아. 고대 로마였기 때문에 그 베니스하고 그 밀라노를 중심으로 한 그 이탈리아 북부 도시가 소위 이제 그 지중해로부터 들어오는 많은 산물을 교류하면서 이 이탈리아 북부 도시는 굉장히 옛날부터 부자였던 거야. 성경에도 나와, 밀라노가. 그만큼 이제 그 대도시였는데, 특히 그런 이탈리아의 유명한 대도시에 가면 두오모 성당이라는 데가 있어. 그러면 그 두오모 성당이라는 건 뭐냐면 주교들이 집전하는 성당이란 뜻이래. 그래갖고 엄청 큰 성당인 거야. 그래갖고 이제 그게 이탈리아의 주요 관광 자원이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밀라노의 두오모 성당을 보면, 밀라노 두오모를 보면서 내가 너무나 놀란 거야. 너무너무 아름다워. 그 건물 전체에 조각이 있는데, 그렇게 큰 교회, 그 어마어마한 성당에, 다 조각을 해놨는데 그 조각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이걸 만들 때 돈이 얼마나 많이 들었을까. 그리고 이제 피렌체로 가면, 소위 피렌체가 그 색동 성당이잖아. 예. 두오모는요, 그 밀라노에도 있고, 피렌체에도 있고, 피사에도 있고 그래요. 예. 두오모라는 게 하나가 아니야. 두오모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밀라노에도 두오모가 있고 피렌체에도 두오모가 있고 그런 거야. 그래서 그 조각이 막 화려하니까 사람들의 조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는 밀라노 두오모이고, 피렌체 두오모는 그 분홍색, 녹색 이렇게 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색깔이 아니야. 색을 입힌 게 아니라 원래 대리석 색깔이야. 분홍색 대리석, 녹색 대리석을 찾아서 그 건물의 벽을 쌓아놓은 거야. 그래서 그 대리석을 가져오는데 어마어마한 돈이 들었다는 거야. 그러면 그런 성당들을 왜 지었느냐. 그게 이제 그 지역의 대빵, 피렌체의 대빵이 아마 메디슨가였을 거야. 그래서 피렌체의 대빵이 이탈리아 전체에서 제일 잘 나가는 정치인이었어. 메디슨 가문이. 그리고 그 메디슨가의 그 위세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들이 돈을 내서 성당을 지은 거야. 메디치가. 메디슨이 아니라 메디치가. 그 메디치가가 그 메디슨이라는 그 단어하고 통하는 게, 그 메디치가 무슨 약국을 표현했대요. 메디치 가문이 그런 약품을 다루는 그런 가문이었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돈을 벌어서 이제 그 이탈리아 중부의 대빵이 돼갖고 피렌체의 대빵 권력이 돼서 그 어마어마한 두오모를 지었고, 밀라노에는 근데 나는 피렌체 두오모보다 밀라노 두오모가 더 기가 막혔어. 한번 가서 보면 너무 화려해. 너무너무 화려한데, 사실 나는 그 성 베드로 성당은 좀 별로였어. 성 베드로 성당 안에는 좀 촌스럽게 막 청동 기둥에 막 황금 장식을 많이 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은 조금 촌스럽다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그 피렌체의 두오모하고 밀라노 두오모가 진짜 아름다웠는데, 어마어마한 규모로 그거를 짓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썼다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 망한 거야.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당을 짓고 나서 그 이탈리아의 그러니까 이탈리아는 그래도 천주교가 유지된 편이지만, 예. 그 로마 교황청이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상실하게 돼요. 그래서 독일에서 루터가 시작하는 종교개혁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세계사의 흐름으로 볼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원래 이제 그 2000년 이전에는 이스라엘의 작은 민족의 종교였어.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교가. 근데 거기에 이제 예수가 태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너희들이 잘나서 선민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간을 사랑하면 너희들에게 복 주시겠다는 약속인데, 너네가 지금 니네들이 뭐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너무 교만하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겠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사형당하시는 거야. 그리고 예수의 제자들이 지중해로 다 퍼져나가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의 삶을 전파하게 돼요. 그래서 소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다라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교가 생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라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가 뭐냐? 메시아다. 메시아가 뭐냐? 구원자다. 구원자가 뭐냐? 인간을 이 모든 고통으로부터 구해주실 분이다. 이런 뜻이야. 그리고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믿는 사람들의 종교를 기독교라 그래.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라는 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 이제 로마 제국이 만들어져 있었거든. 로마 제국에 막 퍼져 나가는 거야. 이제 예수의 종교가. 근데 이제 그 중에 그 베드로와 12사도가 있었어. 근데 12사도 중에 유다라는 애는 배신을 해. 예수님을 팔은 거야. 예수님을 팔고 나머지 11명이 살아남고, 그 다음 나중에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유대인인데 얘가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다니는 거야. 이게 이제 유대교인으로서 예수는 이제 그 당시 이단이었던 거지.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 바울이. 그래갖고 눈병이 걸리면서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에게로 돌아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인정을 받아서 사도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제자와 사도가 다른데, 사도는 누구냐 하면 이게 예수를 직접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예수의 삶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사도야.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 바울은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가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도가 된 사람이야. 근데 약간 차이가 있어. 성경을 읽어보면 베드로랑 야고보 같은 사람은, 그 야고보가 예수의 동생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 야고보서를 읽어보면 그 성경 내용에 굉장히 막 그 가난한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의 그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정신, 그 어떤 그 선각자적인 정신, 개혁적인 성향이 그 야고보서에 잘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는 사실은 그 어부였는데 성격이 욱하는 사람이었어. 그러다 이제 이 수석 제자가 돼서 예수님께서 너를 그 바위를 삼아서 기반으로 삼아서 내 교회를 짓겠다. 그래서 성 베드로 성당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 좌우지간 이제 이 12사도들 중에 그 나머지 11명은 이방인에 대해서는 좀 별로였어. 근데 이제 바울을 예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전파해라 라고 이제 선택을 하신 거야. 왜냐하면 이 바울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라 지식인이었던 거야, 그 당시에. 그래서 헬라어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리스 말도 잘하고, 히브리 말도 잘하고, 그리고 이제 라틴어도 잘하고 그랬던 사람인 거지, 이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이 여러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지중해에다 뿌린 거야. 그래서 지중해에 이제 이 바울의 그러니까 바울의 후배들이 교회를 막 세워가지고 예수교회가 막 전파가 돼.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은 바울도 처형당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이제 사형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기독교를 다 탄압을 해서 기독교인들을 데려다가 죽이던 곳이 원형 경기장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황제가 처음에는 검투사들을 불러서 이제 막 경기를 시키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그 동물들이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원형 경기장에다 풀어놓고 굶주린 사자들이 뜯어먹게 하는 거야. 그걸 보면서 막 즐기게 하는
그런 짓을 했어요, 로마에서. 그때 사용됐던 게 바로 원형 경기장이야. 그렇게 많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 핍박을 당하면서 400년이 지나가.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그 예수의 종교에서 뭐가 있냐면 노예와 주인이 다르지 않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라는 게 나오면서 누구든지 신분이든 피부색이든 출신지든 상관없이 누구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 말이 전파되면서 그 당시 이제 고대 사회의 지중해 노예들이 예수를 믿는 거야. 근데 이제 그 노예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노비하고 좀 달랐어요. 그 이솝 우화를 쓴 이솝 있죠. 이솝 우화를 쓴 이솝도 노예였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노예들은, 고대 사회의 노예들은 막 그 집안에서 막 그 채찍질을 받으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노동자였던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가령 이제 노예들 중에 좀 지식인 노예다. 그런 노예들은 얘네들한테는 사물을 맡기는 거야. 집안의 회계 업무라든가 이 가정을 움직이는 집사라든가 그런 일들을 전부 다 그 노예들에게 맡겼던 거야. 그래서 이 노예들 중에 부자가 있었어. 돈을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주인의 재산을 관리해주면서 자기 재산을 만든 노예들도 있었던 거야. 그런 사람들이 돈을 내가지고 이제 그 지하 무덤 같은 데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계속 기독교가 성장을 해가. 나중에는 이제 이 기독교인들 다 죽이려면 고대 로마의 노예들을 다 죽여야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인정을 해요. 기독교를 공인하는 게 390몇 년이야. 그리고 나서 그래서 로마의 국교로 삼아. 그 다음에 그 국교로 삼은 교회가 이제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 이제 황제가 자기가 이 기독교의 대빵이 되는 거야. 로마 황제가. 그래서 정치와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서 자기가 대빵이 되는 거야. 그래서 로마 황제가 종교와 정치의 공동 지도자로 만들어져요. 그래가지고 한 100년 가까이를 지배를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교회가 이 로마가 너무 커지고, 그리고 이제 이 로마의 귀족들 사이에 굉장히 나태함이 만들어져. 원래 로마는 그 옛날에 기원전 5세기경에 만들어졌지만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었어. 작은 도시국가였다가 이 아테네가 멸망하면서 페르시아 전쟁으로 이후에 아테네가 약화되고, 그래서 그리스가 힘이 약해지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가 나와서 지중해를 확 쑥대밭을 만들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게 로마야. 그래서 기원전 한 200~300년경부터 성장을 해가지고 로마가 이제 전 지중해를 차지하게 되는 게 줄리어스 시저 때에 지중해를 다 차지하고, 그리고 나서 한 300년이 지난 다음에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갈라지게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그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그 시저부가 이 로마를 다 장악할 때는 어땠냐면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로마의 귀족들이 군대 비용을 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노예들을 부대원으로 데려가는 거야. 자기 노예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무장을 시키고 부대원으로 데리고 가서 그래서 출전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 당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건 로마의 귀족들이 자기의 자산을 털어서 로마의 어떤 그 영토를 넓히는 전쟁에 앞장섰던 기록. 그리고 이제 그 노예들이 그 주인을 따라서 그 전쟁에 나가잖아. 그 전쟁에 나가서 군인의 역할을 20년을 하면 로마 시민권을 준 거야. 노예가 아니라 이제 평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가 강화된 건 그렇게 어느 지역에서 그 노예가 되었든 전쟁 노예로 들어왔다가 얘가 로마를 위해 20년을 군인으로 복무하면 자유시민권을 주는 거야. 그럼 자유시민권을 받으면 얘는 그때부터 이제 자유롭게 그 재산을 소유할 수 있고 많은 특혜를 누리게 되는 거야. 성경에도 보면 바울이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하고 달리 죽어요. 로마에까지 가서 재판을 2번, 3번을 해가지고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로마 시민과 일반 식민지 민중은 사법적인 처우가 달랐어. 그런 지위를 줬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이 로마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지위를 얻기 위해서 군대에서 복무했던 로마군. 그래서 로마군이 이 로마의 상징이었던 거야. 근데 300년이 넘어가고 400년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이제 이 로마의 황제들이 그 이제 미친놈들이 나오게 되는 거야.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네로류의 네로하고 왜 그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황제가 진짜 실존 황제더만. 그래갖고 네로보다도 더 미친놈이 있었던 거야. 그 글래디에이터에 나오는 그 황제가 진짜 실존 황제인데 진짜 미친놈이었던 거지. 그런 황제들이 막 나타나가지고 이 황제들이 이 로마의 군 기강을 흐트러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도 그 자기네들이 직접 돈을 내고 군대에 가던 그런 자부심이 사라져. 그래서 로마에 누가 많이 들어오냐? 게르만족을 용병으로 쓰는 거야. 여러분이 이제 유럽에 가서 보면 이탈리아 사람들이 키가 좀 자그마해요. 예. 이탈리아 사람들은 키가 좀 자그마해서 알베르토 있잖아. 비정상회담에 나오는 알베르토는 이탈리아의 그 본족이 아니야. 이탈리아의 원주민은 키가 작아. 170에서 175 정도밖에 안 돼. 그리고 그 등치 큰 사람들은 등치 크고 막 이렇게 피부가 하얗면서 머리가 노랗고 덩치가 큰 사람들이 있어. 뚱뚱하고. 그 사람들은 노르만족이야. 그리고 금발에 눈이 파란색이고 피부가 깨끗하게 하얀 사람들은 그게 이제 게르만족이고. 그래서 이제 이 노르만족하고 게르만족도 다르게 생기고 그 다음에 라틴족이 또 달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키가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좀 키가 작았어. 프랑스 남자들도 작아. 원주민 프랑스 민족도 약간 라틴족이 섞여가지고 프랑스인하고 이탈리아 원주민은 되게 작았어. 그리고 독일 쪽 사람들이 키가 크고 슬라브족은 러시아 쪽. 동유럽 러시아 쪽이 슬라브족이고. 그래서 이제 그랬는데 그 게르만족 용병들이 키가 크고 힘이 세니까 걔네들한테 이제 그 용병으로 나라를 지키는 일을 맡겨놓고 이 로마의 귀족들은 사치항락에 썩어 있었던 거지. 그래서 고대 로마가 이제 둘로 분열이 돼. 그러니까 분할 통치를 해. 그래서 서로마하고 동로마로 갈라지는 게 470 몇 년이야. 476년인가? 그래서 5세기에 서로마 동로마가 갈라지고 근데 동로마는 그 뒤로도 1000년을 가. 그 뒤로도 1000년 동안 동로마는 유지가 되는데 서로마는 그 500년부터 이제 슬슬 금방 서로마 황제가 게르만족의 용병의 반란으로 망해. 쫓겨나.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서유럽이 그 지금의 프랑스 땅, 스페인 땅, 독일 땅. 그러니까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여기 이 지역이 완전히 이제 난장판이 되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되게 무식한 애들이 내려와. 내려와가지고 그 게르만족의 여러 부족들이 여기저기 차지하고 이제 나라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얘네들의 특징은 뭐냐면 문화가 발달이 안 돼가지고 그 교육도 못 받고 문화도 없고 그래서 막 그 씻지도 않고 지저분한 그 유럽의 문화가 그 북방에서 내려온 이주민들이 만든 문화야. 그래갖고 이제 그 게르만족의 여러 나라들이 만들어지면서 대혼란기를 겪고 그때 한 이제 100년쯤 지나고 나서 이제 이 유럽에 막 서로 막 그 어느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쌈박질하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질서를 유지할 게 필요하다. 그래서 만든 게 교황이야. 원래 그 교황이 사라졌다. 그러니까 황제가 서로마 황제가 사라지면서 사라졌던 교황 제도를 새로 만드는 거야. 6세기경에. 그래서 이제 이 6세기의 교황을 만들어 놓고 그 교황이 뭐라는 거냐면 뇌물을 받고 그 땅의 주인은 누구야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걸 한 거야. 그리고 이제 원래 이 맨 옛날의 교황들은 결혼을 안 하고 성직자였는데,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 그 천주교, 원래 그 사도들은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제 이 서로마의 교황은 첩을 뒀어. 공식적인 결혼 안 하고 첩을 둬가지고 이제 첩들의 자식과 같이 막 성에서 어울려서 살고 막 이랬었던 거야. 근데 이제 이 교황들이 그래서 그 당시 유럽의 많은 재산을 독점하게 되죠. 엄청나게 많은 재산들을 이제 독점을 하면서 성장을 해가. 그러다가 이제 그리고 이 교황들이 되게 무식한 사람들이 교황을 많이 됐어. 탐욕스럽고 무식한 사람들이. 그러다가 이제 그 11세기경이 됐을 때 1000년도가 지났을 때 뭘 알게 되냐면 뭔가 독특한 게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비단. 이 교황의 첩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비단에 환장을 하는 거야. 그리고 막 인도에서 들어온 향료에 환장을 하고 이거 어디서 들어온 거냐 했더니 동쪽에서 왔다.
그 동쪽에서 어디서 들어온 거냐? 그러니까는 저 이슬람 땅에 가면 그런 걸 살 수 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러 가자는 그 십자군 원정이 11세기부터 13세기까지 벌어져요. 200년 동안. 그 200년 동안의 그 십자군 원정은 결국 교황이 그 이제 유럽의 봉건 영주들을 꼬셔가지고, 야, 우리가 동방 무역로를 찾으러 가자. 그런데 명분은 그 이슬람족을 무찌르고 그 예루살렘을 되찾는 거다. 그러면서 이제 출발을 하는 거야. 그래갖고 실제로 7창가까지 원정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되찾아. 그럼 멈춰야 되잖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이슬람하고 전쟁을 계속 하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이슬람이 중개무역을 했거든. 그러니까 인도와 중국 물산을 유럽에다가 팔아먹는. 왜냐하면 이제 인도와 중국의 역사가 유럽보다 오래됐기 때문에 과학도 성장되어 있었고 문명도 발달되어 있었어. 그래서 거기로부터 물건을 사다가 그 유럽에다 팔아먹으면서 돈을 벌었던 게 이슬람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이슬람하고 그 이제 이 십자군이 싸웠던 게 200년인데 결국 200년 동안 봉건 영주들이 자기 재산을 다 털어가지고 이제 한몫 잡으러 간 거야, 십자군이. 근데 거기에서 지는 거야. 왜냐하면 그 이슬람은 굉장히 과학적인 그 중국이나 인도의 과학을 받아들여서 훨씬 더 무장을 하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이 이슬람의 공성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서유럽의 십자군이 이기지를 못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 서유럽이 그런 상태에서 이제 이 십자군 전쟁이 실패로 돌아왔어. 돌아왔는데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동유럽에서 주워온 게 있었던 거지. 두 개. 화약하고 나침판. 화약하고 나침판을 그 같이 갔던 평민들 중에 어떤 애들이 들고 온 거야. 야, 이거 쓸만하다. 이래가지고 이제 화약과 나침판을 갖고 있는 애들이 어떻게 원리를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대항해를 떠나는 거야. 대항해를 떠나가지고, 야, 우리가 이슬람으로는 도저히 못 뚫고 가니까 차라리 아프리카를 지나서 인도로 가는 길을 찾자. 그래서 신항로 개척이 만들어지는 거야. 14세기부터. 14세기부터 신항로 개척이 만들어지고, 또 이제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그 이제 십자군 원정에 갔다 와가지고, 십자군 원정에 갔다 와서 교황이 자기의 실추된 권위를 되찾기 위해서, 그때 이제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하는 거야. 성 베드로 성당을 짓기 시작하면서 그 비용을 내라. 근데 이미 그 영주들이 다 망한 거야. 그래서 돈을 낼 게 없었어. 그 시기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영국하고 프랑스의 국가가 형성이 돼. 원래 영국이랑 프랑스라는 국가가 13세기 이전에 없었어. 그런데 그 십자군 원정을 가면서 모든 영주들이 망한 거야. 그래서 죄 무주공산이 돼. 그러니까 이제 이때 영국하고 프랑스에서 왕족이 나타나가지고 대빵인 영주들이 국가를 수립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일 먼저 나라를 수립하게 되는 시점. 그리고 이제 그 시점에 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이슬람이 막 자기네들이 이겼잖아. 그러면서 동로마를 공격을 해. 그래갖고 비잔티움 제국이 무너지면서 소위 동로마의 사람들이 많이 이제 서로마로 이주를 해와. 이민을 오는 거야. 피해 오는 거죠. 그러면서 동로마에서 많은 과학 지식들이 들어오게 돼. 그래서 천문학이라든가 철학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서유럽의 문화적인 충격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소위 동로마가 어디냐면 옛날 그리스 땅이었거든. 그리스하고 터키의 접경. 거기가 동로마 중심지였어. 그래갖고 이제 이 발달된 아시아의 문화, 그리고 발달된 옛날의 그리스 철학, 이런 것들이 1400년, 1400년에 서유럽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서유럽 사람들이, 우와, 이런 게 다 있었냐, 막 이러면서 소위 그 인체의 아름다움이라든가 고대 그리스의 조각상, 이런 거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지.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휴머니즘, 르네상스라는 게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14세기에 그 르네상스라는 게 시작이 돼. 그래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2200년에 걸쳐서, 그 문예 부흥, 새로운 인문학, 이런 현상들이 발생하고, 그리고 이제 그 인문학이 발생하는 과정에 또 모두 영향을 미치는 신항로 개척. 배를 타고 이제 가면, 그때 교황청이 뭐라 그랬냐면, 대서양 바깥으로 가지 마라. 대서양 끝은 낭떠러지다. 그게 못 가겠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때 마젤란이라는 그 사람의 항해팀이
마젤란이 중간에 죽었지만 그 항해 팀이 뭐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거야. 지구를 한 바퀴 돌아. 그래갖고 와가지고 교황한테 동그랗던디. 그래가지고 이제 교황은 거짓말쟁이가 된 거야. 그래서 그 신학로 개척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종교개혁의 배경이 소위 십자군 헌정의 실패, 그 다음에 그 신학로 개척을 통한 많은 과학 문물의 흡수, 그 동방과학의 흡수, 그리고 이 르네상스, 요런 세 가지, 이 세네 가지가 다 합쳐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게 종교개혁이야. 그래서 과거의 이 천주교, 그러니까 과거의 교황청의 지배 방식은 잘못됐다. 근데 이제 그때 결정적인 실수를 하는 거야. 결정적인 실수가 뭐냐면 면죄부를 팔아. 영주들이 다 망해가지고 베드로 성당을 지을 만한 돈이 없으니까 그때 돈 벌어갖고 온 그 서민들한테, 그러니까 왜 평민인데 귀족이 아닌데 배를 띄워갖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었어. 걔네들을 살살 꼬셔갖고, 야 니네가 배 타고 나가가지고 막 딴 여자들이랑 막 놀고 막 성병 걸리고 그랬지. 근데 니네가 이거 증서 삼은 하나님이 싹 죄를 사해 주신다고 이제 개사기를 치면서 이제 팔아먹은 거야. 그게 면죄부야. 그래서 면죄부를 팔다가 루터한테 딱 걸린 거지. 그럼 이 루터는 누구냐? 이 루터는 이 독일 출신의 수도자였는데, 이 사람은 그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그 라틴어가 너무 어렵고 독일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 아닌데, 그 성경을 성직자들이 독점하면서,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그 성직자가 주장하면 다 따라야 되는 그런 뭔가 좀 잘못되어 있다. 그걸 고민하던 이 루터란 사람이 그 교황청에서 면죄부를 파니까 이 사람이 그 자기네 성당 대문에다가 써붙인 거야. 95개조 반박문. 성경 어디에 면죄부를 사면 구원한단 말이냐. 교황 거짓말하지 마라. 이래가지고 만든 게 그 구텐베르크라는 도시에서, 아니 어디지? 하여튼 그 로텐부르크인가? 거기에서 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이면서 시작된 게 종교개혁이야. 그리고 칼뱅의 종교개혁은 그로부터 한 160년인가 뒤에 일어나요. 그리고 칼뱅, 그러니까 루터는 신학자였어. 신학자였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했던 수도자적인 신학자였다면, 칼뱅은 정치인이었어. 칼뱅은 정치인이었어. 그래갖고 이 칼뱅은 그 루터의 종교개혁과 또 달랐던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루터의 종교개혁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각 나라에서, 그러니까 원래 그때까지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는 각 나라에 말이 없었던 거야. 영어, 독일어 이렇게 나라 말이 없었는데 다 라틴어로만 통일되어, 지식인들은 전부 다 라틴어 책을 읽었고 라틴어를 모르는 서민들은 글을 모르는 무지한 상태로 가야 되는 거야. 근데 이제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 영국에도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영어로 책을 쓰기 시작했고, 스페인에도 돈키호테를 쓴 사람, 그런 국민 문학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독일어 성경, 영국의 셰익스피어, 그 다음에 스페인의 돈키호테를 지었던 그런 작가들, 이런 사람이 나서 각자 자기 나라 말로 문학 작품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 문화의 번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종교개혁인데, 그 종교개혁의 내용을 가지고 이 백몇십 년이 지나니까 칼뱅이 나오는 거야. 이 칼뱅이 누구냐 하면 소위 장로교의 창시자야. 근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어디였더라? 그 베네치아인가? 어디였는지 한번 찾아봐봐. 얘가 어떤 도시의 행정가였어. 근데 이 사람이 그 성경에 보면 그 구원받을 사람이 제네바, 구원받을 사람은 예정되어 있다. 그런 설을 펴요. 그래서 구원 예정설이라는 거를 전파하면서, 그러면서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지 알기 위해서 본인들을 이렇게 스스로를 깨끗이 해야 된다. 그래서 청교도 정신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막 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러면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 칼뱅의 그 종교개혁의 결과 어떤 원래주의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루터의 종교개혁은 정말 하나님의 열린 마음으로 이 종교를 비판했다라면, 칼뱅의 종교개혁은 다분히 정치적이었던 거야.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잡기 위한 그 수단으로서 종교가 살짝 변질되기 시작해. 칼뱅 이후에. 뭐 칼뱅 때문이라기보다 칼뱅 이후에 그렇게 변질되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나타나. 그래서 이제 소위 그 장로파, 칼뱅 이후에 장로파라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카톨릭 구교, 그 로마 교황을 따르는 구교하고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전쟁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 게 칼뱅 이후예요. 결국은 종교라는 이름의 무지막지한 전쟁을 하다가 그게 끝나면서 맺어지는 게 그 베네딕트 공의회인가? 그런 거를 통해서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자. 서로의 종교를 인정하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게 만들어지는 게 거의 1600년대 후반이야. 17세기 끝에 가서야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끝나. 근데 그 신교와 구교의 전쟁이 끝나면서 뭘 얻은 거냐? 소위 그 당시에 구교는 귀족이었어. 구교를 따른 사람 대부분이 귀족들이었고,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대부분 평민 출신, 신흥 부자들이었어. 그래서 이 평민 출신 신흥 부자들이 이 그 공의회가 여러 개인데요. 니자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배자로 시작해. 예. 배자로 시작하는 그 공의회를 통해서 이 종교의 자유를 얻게 돼.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부르주아가 형성이 되는, 부르주아라고 불려지는 자본가들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부르주아들이 소위 산업혁명을 주도하게 되죠. 그러니까 산업혁명 전에 시민혁명, 그러니까 신교와 구교의 전쟁을 통해 인정받은 이제 신교도들이 시민혁명을 하는 거야. 다음은 정치적 권력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권력을 투쟁했던 게 시민혁명이야. 그래서 그 시민혁명을 일으키고 시민혁명 결과 자기네들이 이제 세금을 낼 때 무조건 평민들한테 뺏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지고 그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산업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그 산업혁명 결과 대량 생산이 만들어지고 그 대량 생산되는 과정에서 기계가 발달을 하게 되고 기계가 발달하면서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 점점 돈을 아깝게 여기는 탐욕스러운 자본가들이 나타나고, 근데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해. 맨 처음에 루터의 종교개혁은 가난한 자들의 입장에 서서 선 종교개혁이었어. 근데 칼뱅이 그 정치적인 어떤 그 사람들을 모아내면서 칼뱅의 종교개혁은 약간 성격이 벗어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종교와 정치의 전쟁이 시작이 되고, 결국 정치적인 권력을 차지한 자본가들이 맨 처음에는 청교도 정신으로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이 자본가들이요, 자기 수입의 10%를 교회 헌금으로 내고, 그 다음에 자기 수입의 10%는 자기 생활비를 쓰고 80%는 사회에 재투자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걸 당연하게 여겼던 게 청교도 정신이야. 그런데 이게 이 산업혁명이 다 오래되고 그러면서 이제 1800년대에 누가 나타나냐 하면 그 진화론자들이 나타나. 맨 처음에 진화론은 그 다윈이 약육강식을 얘기한 게 아니야. 환경 적응론을 얘기한 거야. 모든 동물이 자기 환경에 맞게끔 변화된다. 그래서 소위 그 독특한 섬, 아프리카 앞에 있는 그 독특한 섬에 살고 있는 아주 특별한 형태의 그 동물들을 보면서 그 환경에 맞게끔 진화한다라는 얘기를만 했어. 근데 그 얘기를 가지고 막 이제 이게 그래서 사람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다. 갈라파고스. 하나님이 창조한 게 아니라 원래 원숭이에서부터 사람이 진화된 거다. 찰스 다윈이 얘기한 거 아니야. 원숭이에서 사람이 진화됐다라고 얘기한 건 찰스 다윈이 아니야.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진화됐다,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됐다는 얘기를 한 애들은 누구냐면 자본가들 중에 헌금이 아까웠던 애들. 걔네들이 만들어낸 이론이야.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1800년대 후반에 뭘 만드냐? 사회 진화론. 사회 진화론이 뭐냐면, 그러니까 그 진화론이 그래서 1800년대 중반부터 이제 약육강식이라는 걸로 바뀌는 거야. 자연은 약육강식이다. 그래서 이 강자들이 약자를 잡아먹는 게 그게 자연의 섭니다. 그걸 딱 만들어놔.
그 다음에 요걸 사회 진화론으로 옮겨가지고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건 어쩔 수 없는 이론이다.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원리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아니라 유인원에서 진화한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려. 지워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이 자본이 그 약육강식 적자생존, 처음에 적자생존이었어. 그게 약육강식으로 바뀌고 그 약육강식이 사회진화론으로 바뀌고 그러면서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게 당연하게 바뀌고 그래서 재투자하지 않고 그 자본가들이 탐욕스럽게 그 노동자들의 임금을 제때 주지 않고 그러니까는 물건을 팔 데가 없으니까 식민지를 개척하러 가고 식민지를 개척하다가 1차 대전이 일어나고 그래서 패전국의 식민지를 쪼개 가졌는데도 해결되지 않아서 2차 대전이 일어나고 2차 대전 결과 인간들이 깊이 회개하면서 수정자본주의 체제를 만들었고 그래서 노동자들이 먹고 살아야 된다. 물가를 반영한 임금 인상 이걸 모든 나라가 헌법으로 보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승만 시대 우리나라 헌법에도 그게 들어가 있는 거야. 근로의 권리. 그리고 노동 3권이 우리나라 헌법에 들어가 있는 이유가 2차 대전 이후에 유엔에서 전파한 수정헌법을 바탕으로 한 세계 인권선언 그 세계 인권선언의 그 바탕을 두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헌법에서도 이 노동 3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다 단결권 노동조합을 만든 다음에 회사 사주하고 딜을 할 수 있다. 협상할 수 있다. 단체 교섭권. 그 다음에 만약에 단체 교섭을 받아주지 않으면 파업할 수 있다. 단체 행동권. 요 세 가지를, 전부 다 보장해줬던 2차 대전 이후의 헌법이 그래서 나온 거야. 인류의 역사적인 경험을 통해서. 그런데 1989년, 그러니까 1980년대에, 미국의 걔 누구니? 레이건 시대. 그 다음에 영국의 대처. 이때 영국의 대처 수상 시절에 실제로 이제 독일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서독이 동독에다가 어마어마하게 돈을 줘. 그 돈으로 통일을 사. 그래갖고 이제 이 동독이 말랑말랑 해주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등소평 이후에 개혁 개방 정책이 러시아에서는 이렇게 소련에서는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 이런 정책들이 펼쳐지면서 그게 개혁 개방 정책이야. 80년대에. 그래갖고 그 80년대에 중공하고 소련이 그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면서 흔들흔들해지는 상태에서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오게 되는 거야. 그 1988년 서울 올림픽 전에 80년은 몬트리올 올림픽이었나? 그리고 84년이 LA 올림픽이었나? 뭐 이래가지고 두 개의 올림픽은 몬트리올 올림픽은 미국과 서방 세계가 안 가고 LA 올림픽에는 동유럽에 오지 않아갖고 8년 동안 전 세계 올림픽이 아니었어. 그러다 88년 서울 올림픽에 비로소 동서 양쪽이 다 오게 되는 거죠. 예, 모스크바 올림픽. 그래갖고 좌우지간 88년도에 서울에서의 올림픽이 전 세계가 다 모인 올림픽이었어. 그때 서울의 모습을 보고 동유럽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자본주의는 전부 다 거지들만 있다 그러더니 평양보다 잘 사네. 이렇게 되면서 88년 서울올림픽 끝난 뒤에 89년도에 동서독이 통일을 해버려. 독일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려 버리면서 그냥 동독이 서독이랑 통일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그리고 중공도 중국이 돼버리고 그러면서 공산주의가 공식적으로 멸망하는 게 89년 90년도야. 그리고 난 다음에 전 세계에서 뭘 하냐면 우리가 이제 세계는 하나다. 그래서 지구촌 시대. 그러면서 1990년대에 그때 김영삼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그래서 세계화 강간천국 그게 김영삼이 93년도에 당선됐을 때가 세계가 그런 흐름을 가졌을 때야. 그 93년도에 김영삼이 당선된 그 시점이 전 세계적으로 뉴라이트가 만들어질 때야. 뉴라이트들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이념 대결을 넘어선 새로운 보수 그리고 도덕적인 새로운 보수 이런 운동이 벌어지는 거야. 그때 우리나라에서도 뉴라이트 운동이 시작이 돼요. 그 뉴라이트의 이론을 댄 게 서울대 경제사 교수들이었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해가지고 한반도가 근대화됐다. 이런 쥐접받는 소리를 막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 90년대에 뉴라이트와 이제 사회적인 혼란 때, 그리고 많은 사회운동가들이, 그때 충격을 먹어. 왜냐하면 그때 우리나라나 전 세계 사회운동가들이, 이 공산주의가 답인 줄 알았어. 사회주의를 만들면 그 세상이 변하는 줄 알았는데, 사회주의의 세 나라가 동독, 러시아, 동독 소련, 중공이 사회주의를 포기해버린 거야. 그래갖고 이제 멘붕에 걸린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멘붕이 돼서 김영삼이 당선되고, 나라가 우리나라도 정말 운동권들이 막 다 이래저래, 그래가지고 그때 운동권들 중에 상당수가 도를 아십니까? 그쪽으로 가. 도를 막 따라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이상한 동양무술을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래서 이제 그쪽 동양무술과 이상한 사이비 종교로 빠진 사람들이 한쪽에 있고, 또 좀 약간, 도시적인 성향의 운동권 선배들은 다단계로 또 빠져. 다단계로 빠졌어.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운동권 선배들 중에 난리도 아니었다니까. 한쪽은 뉴라이트가 되고, 그 다음에 어느 쪽은 막 이상한 종교를 섬기면서 막 머리 기르고 수염 기르고 산속에서 안 나온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또 어느 쪽에서는 다단계로 빠지고, 그랬었어. 그 당시에 그랬었어요. 실제로 운동권들한테 물어봐. 그런 일들을 다 겪은 거야, 우리가. 그게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던 일이고, 그러다가 그 2002년에 그들이 다시 모이는 게 노사모야. 예. 그 노사모가 만들어질 때, 그때 이제 소위 과거의 민주화운동 세력들, 그리고 좀 합리적인 성향의 그러니까 87년 세대, 87년에 그 민주화운동을 했던 세대가, 그들이 이제 이 노사모 쪽, 그러니까 영남 쪽의 87년 민주화운동 세대가 노사모를 만들기 시작하고, 이 사람들하고 광주에 있는 민주화운동 세력이 합치는 거야. 그래서 그들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게 2002년이에요. 예. 그래서 87세대들이 87년을 이끌었던 세력이 노사모의 주축이 돼가지고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드는 거야. 그래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 해산하자 그랬는데, 그 모 연예인이 끝까지 해산을 반대하면서 남아가지고 이제 낭인들이 되는 거지. 나중에 노무현을 죽음으로까지 몰아갔던 낭인이 됐던 게, 그 당시에 이제 원래 386들이 그래서 굉장히 사회적인,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긍정적이고 개혁적으로 맡기자, 그리고 우리는 바람같이 사라지다, 이런 뜻이었는데, 그만 뭐 연예인의 탐욕 때문에 노사모가 남아. 그래갖고 이제 노사모가 남았기 때문에 탄핵을 이겨낼 수 있었다라고 주장하지만, 노사모 때문에 탄핵을 이긴 건 아니었어.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 중에 나도 노사모가 아니었거든.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2004년에 노무현이 2003년 1년 만에 노무현이 완전히 걸레가 돼가지고 2004년 3월 12일에 탄핵이 된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그때 실제로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와가지고 줄치고 그랬던 건 붉은 악마였어. 붉은 악마. 그러니까 2002년에 우리나라 월드컵이 있었잖아. 그때 그 월드컵 때 전 도시에서 응원전을 펼쳤던 게 붉은 악마들이야. 그 붉은 악마라는 카페 사람들이 줄 맞춰서 사람들 앉게 하고 화장실 가고 이런 것들을 다 개발했단 말이야. 근데 그 붉은 악마 중에 일부가 노사모랑 또 같이 움직였어. 그래갖고 이제 노사모가 2002년에 월드컵 분위기에 취해가지고 막 노사모를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리고 이제 2004년에 탄핵이 됐을 때 그 사람들의 노하우를 가지고 이 조직적인 이 촛불 집회를 하게 되죠. 그래갖고 그때 광화문을 가득 메워갖고 저 광화문 입구에서부터 시청까지 가득 메운 촛불들이 탄핵 반대를 외치고, 그걸 청와대 뒷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봤다는 거 아니야. 예. 뭐 그게 이제 또 어쩌다 여기까지 왔는지 몰라도 하여튼 그게 우리의 역사인데, 소위 종교와 정치가, 그리고 종교와 경제가 하나라는 거야. 왜 망치부인은 자꾸만 종교하고 정치 얘기를 같이 하냐. 그런데요, 종교와 정치 경제는 하나예요. 정치가 곧 경제야. 그건 알겠지? 정치가 곧 경제야. 정치와 경제는 하나예요.
그리고 이 정치와 경제가 하나이고 그 정치와 경제가 종교하고 연관되어 있어. 다른 말로 종교가 썩으면 그 정치가 부패하는 거야. 종교가 썩으면 정치 경제가 막 부패해가지고 그 부패한 정치 경제가 종교하고 결탁을 해서 거대한 성전을 짓고 그 거대한 성전에서 혹세무민하면서 그 무지한 서민들한테 돈을 뜯어내고 그 돈으로 더 화려한 종교 행사를 하는 그게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바벨탑이라는 거, 바벨탑이 무너졌다는 얘기가 나오잖아. 그 바벨탑도 종교 행사였어. 그러니까 유대교 이전에 불을 섬기는 그 바벨탑의 존재들, 그들이 거대한 그 성전, 그 지구라트들을 짓고 막 성전을 섬기다가 결국은 그 부패한 권력 세력의 무한대 탐욕, 그 탐욕과 종교의 탐욕이 겹쳐갖고 결국 그 문화가 사라지게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 천주교가 나타나서 그 1500년을 지배하다가 이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한번 뒤집어지고 그 뒤에 천주교는 깨끗하게 한번 정화가 됐어. 근데 그 깨끗해진 천주교가 이 유럽에서는 사실 굉장히 많이 세력이 약화됐대요. 이탈리아하고 스페인을 제외하면 그 로마 카톨릭의 영향권이 약한 거야. 이탈리아랑 프랑스 남부 그리고 스페인 요 세 군데만 그러니까 이 지중해에 접한 그 지역만 천주교 그러니까 성당에 아직도 미사를 드리지 나머지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그 다음에 프랑스 북부 뭐 이탈리아 북부 이런 데에서는 그렇게 종교 행사가 커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 종교들이 부패했고 심지어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으로 만들어진 개신교들이 유럽에서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유럽에서는 개신교가 유럽의 개신교들은 거의 지금 다 클럽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술집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댄스 파티하고 막 이러는 술 팔고 춤추는 그런 데로 다 변했다는 거예요. 옛날에 개신교 성당들이 개신교 교회들이 이제 그렇게 된 건 뭐냐 하면 그 자본주의가 완전히 들어온 다음에 그 자본주의 속에서 빈부격차가 만들어지고 이 빈부격차를 극복하는 이 교회가 이 빈부격차를 극복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 경적을 울렸어야 됐는데 정치적으로 해결이 돼버린 거야. 수정자본주의로. 그러니까 이제 교회의 역할이 복지 문제가 강화되면서 이것도 지금 깨닫는 거다. 이 유럽에서 왜 종교가 약화됐냐 하면 정치적으로 복지 문제가 강화되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복지의 역할을 담당했던 종교의 역할이 축소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종교가 점점점 기울어들어 버리고 사람들이 종교의 필요성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이 90년대에 신자유주의가 생겨버렸어. 그런 다음에 이상한 현상이 나타나. 뭐냐 하면요. 90년대부터요. 미국의 무슨 부두교 들어봤지? 부두교라는 옛날에 아프리카 노예들이 섬겼던 이상한 그 종교들이 막 나타나. 그래서 미국의 부두교 신자들이 나타나고 좀비 이야기가 막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그 무슨 오음진리교니 뭐니 이런 일본에서도 나타난 이상한 종교들 그리고 미국의 유명한 배우들이 우주인과 내통한다는 그런 종교를 또 섬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90년대에 이 사회주의가 몰락한 다음에 세계는 그러니까 사상이 부재하게 된 거야. 철학. 올바른 인간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던 게 사라지고 나니까 이상한 사이비 종교들이 그냥 득세를 하는 거야. 예. 그래갖고 막 악령 숭배하고 막 일루미나티 이런 얘기들이 90년대부터 활개를 치게 되는 거야. 그게 다 신자유주의하고 연관되어 있어. 맞지? 그때 이제 이 한국이 그나마 한국의 개신교 전통을 한국이 이 기독교 사상과 철학을 그나마 지켜온 거야. 왜 이 한국이 그랬느냐? 한국이 기독교 철학만 지킨 게 아니야. 한국이 얼마나 독특하냐? 이게 불교는 원래 인도에서 생겼지만 인도는 거의 불교를 믿지 않아. 가장 큰 불교 국가가 중국이잖아. 이 중국과
어디더라? 인도 옆에 있는 조그만 나라가 불교를 섬긴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그리고 이 불교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론이 없어. 동남아시아나 중국의 불교는 그렇게 이론이 없어. 그래서 막 그 불교 교리를 연구하는 그 사찰들이 없는 거야. 거대한 사찰 막 큰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와서 기도들은 많이 해. 근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불교 이론이 없는 거야. 그런데 전 세계에서 불교 이론이 가장 집대성된 채로 남아있는 나라가 어디냐? 우리나라야. 그게 해인사. 해인사에 있는 팔만대장경이 그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그 당시에 불교에 대한 모든 이론을 집대성해서, 불교의 모든 이론을 집대성해서 만든 게 팔만대장경이야. 그래서 그 팔만대장경, 그걸 고려대장경이라 하잖아요? 그 고려대장경이 원판 그대로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우리나라의 그 팔만대장경을 연구하러 불교 철학을 공부하는 그 외국인 스님들이 와서 불교 철학을 연구하는 게 해인사야. 그래서 해인사에 가면 외국인 승려들이 많은 이유가 그거야. 그 다음, 유교가 만들어진 게 어디예요? 중국이죠. 공자, 맹자, 순자가 나왔던 나라가 중국이야. 그런데 그러면 유교에 대한 학문이 계속 발달해 있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유교 철학이 중국에는 누구 때문에 중공 시절을 거치면서 유교에 대한 연구가 중단돼 버린 거야. 유교에 대한 연구가 중단돼 버리면서 사실 그 유교 철학에 대해서도 소위 이제 유교에는 고대 유교가 있어요. 그게 이제 공자가 주장했던 거, 그게 논어 이런 거잖아. 공자의 가르침을 정리한 게 맹자가 쓴 논어, 대학, 춘추 뭐 이런 것들. 사서삼경이라고 얘기하는 그게 맹자 시대에 만들어진 유교 철학이었는데 그 내용이 그러니까 진나라를 거치면서 그 진나라 때 전부 분서갱유가 돼. 그래갖고 그 당시 공자 맹자 시대 때 책은 종이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대나무 쪼가리에다가 대나무를 얇게 패가지고 거기에다가 써놓은 거라서 책 편자 보면 이렇게 생겨 있잖아. 그게 뭐냐면 대나무 얇은 판에다가 글을 써서 그걸 실로 묶어갖고 두루마리처럼 그게 책이었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전부 다 그 진나라 때 죄 불태워버리고 다 잘라버려가지고 원문가는 공자와 맹자가 이야기했던 원문이 굉장히 이제 왜곡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딱 되면서는 소위 그 옛날에 그 선인들이, 그러니까 옛날에 공자 맹자가 다뤘던 내용들을 복원하는 유학이었어. 원시 유학이 만들어지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 원시 유학으로 한나라 때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전한 후한 시대 때 막 퍼져 나가죠. 우리나라나 일본으로도 막 퍼져 나가고 그러다가 이제 5대 16국, 그러니까 5호 16국 그 북쪽에 오랑캐들이 쑥대밭을 만들고 남쪽에서는 발달을 했다가 그게 이제 수나라로 통일되고 나중에 당나라가 통일이 되고 그래서 이제 당나라가 근데 이 당나라는 유학 중심이 아니었어. 그러니까는 정치는 유학으로 사상은 불교로. 그래서 불교가 집대성됐던 시절이 당나라야. 중국에서. 그래갖고 이제 이 중국의 당나라 때 불교와 유교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한 요소가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당나라 이후에 송나라가 만들어지잖아. 송나라 때 이제 이 남쪽을 송나라가 남쪽으로 쫓겨내려와. 왜냐면 얘네들은 막 그 무력을 싫어하고 이 평화, 그 성리학이 굉장히 평화적인 철학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 송나라에서 유학의, 그러니까 공자가 이야기한 전쟁이 중심이 아닌 가르침, 예를 중심으로, 인을 중심으로 한 사상을 막 공부하다 보니까 이 그 송나라의 주자학은 너무 철학적이 된 거야. 그래서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를 연구하는 학문 성리학이 만들어지죠. 그러다가 이게 명나라가 되면서 성리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명나라 때 성리학이 중국은 사라져. 그래서 명나라는 양명학이야. 근데 그 성리학을 유일하게 공부를 계속한 나라가 조선이었어. 중국에서는 성리학이 너무 어려우니까 때려치우고 지행합일, 그래서 행동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는 양명학이 막 발달했는데 그 성리학의 원조를 가져다가 끊임없이 성리학에 대한 토론을 하고 연구하면서 제자를 양성하고 사림을 형성하고 이게 이 조선의 철학이야. 그래서 그게 도산서원에 남아있잖아.
그래서 또 도산서원에 가면 외국인들이 와서 유교 철학을 공부하는 거. 성리학이 가장 원형 그대로 가장 집대성돼서 남아있는 게 우리나라야. 마찬가지로 이 기독교 철학도 다른 나라는 이미 이제 이 종교적으로 거의 그 의미를 상실하고 흔적만 남아있대요. 그래서 독일에 그 유학을 간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이 깊은 사람이 독일로 유학을 가가지고 하나님이 있나? 그런다는 거야. 너무 이 합리주의적인 철학을 가지고 이성을 가지고 그 신학을 분석하다 보면 신은 없는 것 같다. 이런 결론에 도달한대. 독일이 그래도 개신교의 중심인데, 그러다 보니까 유럽에서는 기독교 철학이 거의 이제 힘을 잃게 된 거야. 근데 모든 철학이 집대성되는 나라가 어디야?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철학이 굉장히 이제 이 집대성돼 있는 거죠. 그래서 유교도 불교도 이 그 기독교 철학도 가장 연구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이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말로 되게 철학적인 민족인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철학적인 민족인 거예요. 물론 지금 이제 중국에 가면 중국에 이제 그 명문 대학들이 많이 생겼잖아. 그래서 중국의 명문 대학들이 소위 과거에 그 공산주의 시대 때 소멸시켜버린 자기네들 철학의 원류를 찾아서 뭐 도교라든가 유교라든가 도교 철학이나 유교 철학에 대해서 이제 막 연구를 하고 있는 거야. 연구를 해서 이제 그들도 막 집대성해서 유물 유적을 찾고 학문적인 연구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전혀 내용적으로 이론적으로 쫄리지 않는 민족이라는 거지. 우리가 굉장히 철학적인 민족인 거야. 그리고 우리 민족에게는 뭐가 있냐 하면 굉장히 단결력이 강하다는 거죠.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함이야. 뭐냐 하면 그 중국은요, 뭐 황건적이니 홍건적이니 많은 이 밀란이 일어나서 나라를 망하게 했어. 왕조를 무너뜨렸어.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소위 밀란이 일어나지만 왕조를 무너뜨리지 못했어. 그게 뭐냐? 우리나라의 유교적인 체제가 그만큼 탄탄했다는 거야. 지방 관료 제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탄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밀란이 많이 일어났어도 왕조를 무너뜨리지 못했고 도리어 전국적인 민간인들의 힘으로 외적을 무찌른 나라야. 그게 우리의 참 독특한 문화야. 그래서 이게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도 관고는 일찌감치 망해버리고 그 의군들이 의병이 일어나갖고 외적을 무찌르잖아. 임진왜란 때 의병이 일어나서 무찔렀죠? 병자호란도 마찬가지야. 그 병자호란 정묘호란 때도 의병이 나타나서 그들과 싸웠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들이 어떠냐 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독립군들 봐봐. 이 독립군들이 저희 농민 출신의 이런 청년들이 이 가서 볼셰비키 혁명을 얘기하고 안악기를 이야기하면서 이 사람들이 무정부주의자가 되고 이게 결론이었는 그렇게 났지만 어쨌거나 신흥무관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평민의 자제들이야. 양반의 자제들이 아니라. 그럼 뭐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떤 가진 것과 상관없이 굉장히 영리한 민족이라는 거야. 굉장히 영리하고 그리고 철학적이고 그리고 되게 지혜로운 국민들인 거죠. 그런데다가 마음을 한번 딱 모으면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장 큰 힘이 뭐냐면 마음이야. 이거는요 어느 나라도 못하는 일이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마음을 모으면 기적을 만들어. 우리 민족이 마음을 모으면 기적을 만드는 거야. 임진왜란도 이겨냈지, 그 병자호란도 이겨냈지, 그 다음에 독립운동으로 독립을 쟁취해냈지, 그 다음에 그 군부 독재, 이승만의 그 미국이 뒤를 봐주던 이승만 독재 무찔렀지, 전두환의 군부 독재 박정희 독재랑 끊임없이 싸웠지, 전두환 독재 끝장냈지, 이번에 박근혜 독재 끝냈지. 우리 국민들이요, 그 마음을 모으면 세계 최고의 기적을 이루는 민족인 거야. 그런 이제 기적을 이뤘던 민족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어.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이전에 저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조상이야. 그 12아들 중에 그 요셉이라는 애가
이집트의 총리가 되면서 이집트를 다 갔다가 그들이 이제 그 출애굽을 하면서 자기 나라를 딱 찾기 위해서 중동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이 구약의 핵심 내용이잖아. 그렇게 기적을, 마음을 모아서 기적을 이루었던 민족이 내가 볼 때는 소위 그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이야. 물론 전 국민이 마음을 모아갖고 기적을 이루었던 예가 몇 건 더 있긴 있어. 가령 나폴레옹의 프랑스, 프랑스의 나폴레옹, 그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 근데 얘네들은 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두 사람,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니, 뭐 그 알렉산더나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그 한 개인들이 나타나서 그 민족들을 후려가지고 아주 짧고 강한 한 시대를 만들고 걔네들이 죽으면서 쫑나. 그죠? 근데 우리나라는 매번 한 사람의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게 그들과 우리의 차이야. 예. 징기스칸은 히틀러나 나폴레옹하고 달라. 왜냐하면 나폴레옹의 시대도 나폴레옹이 죽으면서 끝났고 히틀러의 시대도 히틀러가 죽으면서 끝났어. 그런데 징기스칸은 그래도 한 150년 갔잖아. 160년이. 그죠?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른 거고 이 징기스칸은 또 히틀러나 나폴레옹하고 달랐어. 뭐냐면 이 징기스칸은 옛날부터 그 다른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를 그래서 발전된 문물은 다 빨아들여서 자기 제국을 만들 때 활용한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하면서 나라를 그래도 100년 이상 유지했던 게 그게 징기스칸의 힘이었다라면 그 징기스칸이 참조했던 거에는 요 동아시아의 지방관 제도, 동아시아의 지방정치 제도 이런 것들도 이 징기스칸이 참조를 했다는 거죠. 그 당시 유럽은 없었던 거야. 징기스칸이 지배할 때 유럽까지 다 차지했단 말이야. 근데 그때 유럽은 손으로 밥 먹을 때라니까. 시기적으로. 징기스칸이 유럽을 차지했을 때 유럽 애들은 손으로 밥 먹을 때야. 근데 우리 동양은 굉장히 발달된 문화를 가지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발달된 동양의 문화를 가지고 유럽을 지배할 수 있었던 게 징기스칸이었던 거죠. 근데 좌우지간 우리나라는 어떤 하나의 개인을 우상으로 따르지 않고, 물론 임진왜란 때 뭐 이순신 장군이 있고 병자호란 때 광무순 장군이 있었다고 쳐도, 그러나 그 사람들을 다 알고 그들을 지도자로 따른 게 아니었어.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공동체 의식이 있는 거야. 그게 이제 소위 두레나 개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두레라든가 개 같은 게 우리나라가 오랫동안 전통으로 만들었던 공동체 문화다. 이제 그런 공동체 문화가 한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공동체 문화들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공격적이지 않은 거야. 기본적인 바탕이. 그러니까 이 한국민의 80% 이상이 공격적이지 않아. 그리고 약한 사람들에게 약하고 마음이 굉장히 착한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우리를 배그민족이라든가 착한 백성이라고 얘기를 했던 게 그런 뜻이야. 물론 우리들 안에도 굉장히 잔인한 놈들이 있죠. 그 잔인한 놈들이 소위 서북청년단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이상한 집단 발정재단과 털바리를 막 좋아하면서 이상한 짓을 할 때가 있어. 그리고 그들이 삼천교육대를 만들고 막 이 군부에서 검찰에서 국민들을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던 면들이 있지만, 그건 어떤 독특한 시대에 나타나는 그 인간의 잔혹함들인 거죠. 그러나 기본적인 우리 한민족의 민족성은 지혜롭고 착하다는 거야. 그러면서 든 생각이 그래요. 내가 요즘 고민한 게 그거였거든. 왜 우리냐? 도대체 왜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와 관계되어 있는가? 왜 우리나라가 세계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거라는, 솔직히 작년에 우리 허무맹랑하지 않았어요? 작년 요맘때였어요. 작년 5월, 6월에 내가 11월에 기적이 일어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세계 평화를 우리가 주도하게 될 것이다. 세계 평화의 이슈들을 주도하게 될 것이다. 왜 우릴까? 그러면 우리 민족이 그렇다는 거야. 지혜롭고 착한 백성이 단결을 잘하고 마음을 모으면 기적을 이루는 사람들이야. 근데 세계 유일하게 지금 분단된 국가야.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화를 위해, 우리의 평화를 위해, 이 한반도의 평화, 우리 개인들, 우리 각 가정의 평화와 우리 개인의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의 분단 문제가 해결돼야 된다. 이걸 우리가 지금 깨달아가는 중이잖아요?
아닌가? 우리 온 국민이 내 가정과 내 개인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한반도가 평화로워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분단 시대를 끝내야 된다. 그러면 남북이 어떻게 서로 돕고 평화롭게 살 수 있는가를 우리가 연구하게 되면 우리의 이 연구가 내가 볼 땐 전 세계의 전파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우리의 촛불 집회가 세계의 모든 언론을 통해서 민주주의를 하려면 한국처럼 하라. 그 얘기가 뭐냐? 세계의 민주주의에 대한 희망을 잃어버렸던 사람들이 한국의 민주주의를 보고 다시 희망을 찾기 시작한 거야. 독일 저기 나왔나? 응? 독일의 선거 결과 나왔어요? 영국에 그 지금 테레사 메이, 영국의 테레사 메이, 오늘이 조기 총선이잖아. 영국의 조기 총선이 오늘 내일 중에 있어. 그죠? 근데 이 영국의 조기 총선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게 브렉시트 이후에 처음 선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국의 이 선거가 어떻게 보면 사실은 이제 세계 지식인들이 민주주의를 포기했던 게 영국의 브렉시트 때문이야.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를 보면서. 근데 지금 오늘이 되게 중요한 날이야. 왜냐하면 오늘 영국에서는 지금 이 조기 총선을 하면서 과연 테레사 메이의 보수당이 계속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지가 결정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오늘 밤에 그 코비라는 전 FBI 이 국장이 자기가 트럼프로부터 압력을 받았다. 이걸 의회에 나와서 증언을 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코비가 증언을 했을 때 그걸 이 공화당 의원들이 이건 심각한 문제다. 이건 사법 침해다라고 받아들이면 탄핵안이 상정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오늘 우리가 지금 뜬금없이 솔직히 얘기해서 미안한데 내가 이 얘기를 할 생각은 아니었어요. 오늘 갑자기 왜 세계사 얘기가 나오는지 나도 잘 몰랐는데 보니까 얘기가 그렇게 마무리가 되네요. 영국의 그 조기 총선, 그 다음에 미국의 의회에서 트럼프의 사법 침해에 대한 그 증언, 이게 지금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날이야. 오늘이 왜 중요하냐? 결국은 이 신자본주의, 소위 탐욕, 돈으로 물든 자들이, 돈에 미친 자들의 탐욕이 무너뜨린 세계가 결국 그 답이, 결론이 브렉시트하고 트럼프의 당선이었어. 이 신자본주의의 탐욕이 세계의 민주주의와 인권의식을 무너뜨리고 얻어낸 그 탐욕의 결과물이 영국의 브렉시트와 미국의 그 트럼프 대통령이었단 말이야. 근데 지금 그 둘이 이상하게 오늘 동시에 이 시험대에 올라가 있는 거야.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난 겨울 동안, 겨울 내내 세계가 포기했던 민주주의를 부활시켜냈고, 그래서 프랑스에서 극우파가 득세하는 상황을 뒤집어서 간신히 민주 세력을 세워낸, 극우파가 아닌 사람을 세워낸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이 영국과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영국인과 미국인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세계 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마느냐가, 세계 민주주의를 지켜내느냐 마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씨발 몰랐어요. 그렇구나. 어느 민족 누구게나라는 찬양이에요. 찬송인데요. 이 찬송이 1980년대 8월에 1980년대 8월 15일이 되면 교회에서 이 찬양을 불렀어요. 그래서 민족 해방절을 기억하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자. 그리고 우리가 정의로운 선택을 해야 된다. 우리가 80년대에 이 찬양을 부르면서
예, 그랬던 찬양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역사라는 학문을 참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역사 교육이 굉장히 막 지엽적인 아주 구석쟁이에 있는 것들을 막 꼬아서 물어보니까 애들이 막 외우다 지쳐가지고 그 역사를 아주 싫어하는 거야. 막 연도, 사람 이름 이런 거만 외우잖아. 근데 사실 역사 교육은 그런 거 외우는 학문이 아니에요. 예. 원래 역사의 교육의 목적이 뭐냐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배워서 오늘을 분석하는 거야. 아, 오늘 이런 일이 왜 벌어졌는지를 과거의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분석을 해요. 그래서 미래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게 역사학의 의미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소위 이제 일제시대 직후에 국사편찬위원회를 만들 때 거기에 친일 사학자들이 들어갔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소위 박정희의 국정교과서를 만들고 그러면서 우리의 역사 교육을 왜곡시켰던 게 맞아요. 그러나 그 뒤에 우리 민족의 스스로 민주화 운동들을 하잖아요. 이승만에 맞서고 박정희에 맞서고 전두환에 맞섰던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대부분 역사 전공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 89년도였는데 우리 학교는 어땠냐면 87년에 어떤 선배가 수업을 들어왔대. 그러자 그 선생님이 너 같은 놈은 저 빵꾸를 줘야 된다고. 지금 다 같이 80년 거리에 나간 네 동료들이 있는데 네가 수업을 들어오면 그게 사람의 자식이냐고 쌍욕을 해서 내쫓았다는 거야. 그게 우리 학교에 내려오는 전통적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그 역사를 전공한 사람들, 그분이 이제 서울대를 졸업하신 김태형 교수님이라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런 전설적인 교수님이었어. 그게 이제 역사학을 전공한 분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마음들이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